그냥 엄청나게 타율이 높아졌어요 이제. 그냥 이렇게 상식의 눈으로 이렇게 그냥 보면 예전에도 총명하고 논리적이고 말은 잘하고 온갖 지식이 머릿속에 나왔는데 그때는 틀렸잖아요. 지금하고 차이가 뭡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돼야 돼라는 생각이 아, 많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고 이제 어떻게 되지? 그렇게 그냥 있는 보니까. 그대로 현상을 본다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예. 예전에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을 버리고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별로 안 좋아져지고 있어요. 안 잡혀지긴 해요 사실. 그 여론조사표의 숫자 아래에 깔려 있는 거 그걸 보면 안 좁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제 진단이에요. 마지막 토론에서 큰 사고 쳤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없다고 제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말을 해왔는데 네. 이번 건을 보면 이제 속이 빤히 보여요. 어. 우선 그 참 헛짓거리한 건데 헛발질 하다가 자기가 넘어진 거거든. 맞아요. 우선 이제 이준석 씨 그냥 정치 그만하시고 국민은 당신을 원치 않으니까 개인의 행복을 찾아 떠나세요. 요즘 떠나는 사람 많더라고 개혁신당.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이준석 후보한테 필요한 건 지금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예. 그 생활 한번 해봐. 그냥 아빠 찬스로 그다음에 아빠 친구 찬스로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아왔잖아. 이제 그만하고 본인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돈 벌면서 한번 세상에서 살아봐요. 그 부인도 아시고 김문수 후보를 아신 시절이 굉장히 오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 따님은 저를 기억 못하겠지만 저는 그 따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죠. 집을 드나드셨다면서요? 예, 김문수 그럼요. 후보가. 이웃에 살았고. 이웃에 살았고 그리고 부인도 잘 알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수감됐을 때 구매운동도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그 법정 진술 같은 거 다 메모해가지고요. 네. 기억으로 복귀해서 그 일종의 야매 녹취록 만들어가지고 어. 사방에 붙이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고 그 짓도 시절에. 오랫동안 했어요. 예. 부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같이 했죠. 예. 그죠. 우리 같이 잠도 많이 잤어요. 농성장에서. 농성장에서 밤새면서 그 인생을 쭉 되짚어 보면은 노동운동하다가 저 신한국당인가 그때 지금 국민의힘 전신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소련 몰락하면서 그때 글로 넘어간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왜 갔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뭐 내놓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김문수 후보 자신이 그때 간첩 이선실 사건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도 거기에 엮여가지고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민중당도 그때 다 엮였거든. 민주당은 이 김문수 후보의 당이었어요 그때. 예, 뭐 이재호, 김문수 예, 뭐 예. 이런 사람들이 하던 당인데 그거를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덮어주고 이거 영입했다는 썰도 많이 돌고 그랬어요. 왜 저 사람들 한꺼번에 절로 갔겠냐. 근데 뭐 그거 다 지난 일이고 네. 이제는 또 뭐 그 당에 갔으니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잘하면 되죠. 저도 근데 잘할 수가 없어. 박근혜 탄핵 때 갑자기 그 직전까지는 박근혜를 비판하다가 박근혜 탄핵 때 어느 날 갑자기 아스팔트의 전사로 돌변했거든요.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그렇게 좀 극단적인 사람이에요. 끝까지 간다고. 아니 근데 왼쪽을 하든 오른쪽을 하든. 그 직전까지 박근혜 비판적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왼쪽 극단에서 오른쪽 극단으로 쭉 평생에 걸쳐서 이동해온 분이잖아요. 그 도정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냥 그런 거는. 그거를 일관성 면에서 자꾸 왜 앞뒤가 안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지적인데 그냥 이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러다가 근데 그렇게 해갖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 드디어. 근데 예. 그때는 박근혜 편에 서가지고 이길 수 없잖아요 그때. 왜 태극기 전사가 돼서 전광훈까지 가버렸지? 나는 그 대목이 이해가.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잖아. 그렇긴 한데 글로 넘어가던 시절에 그때 독일에 계셨죠. 예. 통화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통화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통화가 안 되더라고. 그 설란영 씨가 중간에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 집 전화를 해야 되는데 네. 왜 전화하셨어요 그때? 그 기왕 그렇게 간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가서 좀 잘 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왜 안 바꿔준 겁니까 부인이? 아니 안 바꿔준 건 아닌데 내가 바꿔서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 통하다가? 예. 왜요? 그냥 아주 의례적이고 사무적인 응대여서. 설란영 씨가? 예. 원래 잘 아시던 사이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신하고 더 이상 얘기하기 싫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설란영 씨의 개인적인 판단이겠어요?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자의 판단이죠. 그거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동지고. 그건 옛날 일이잖아. 아니, 빨갱이 시절의 일이잖아. 이제 전향했으니까. 예. 원래 전향한 사람들이 더 무서워요. 당선됐다고 전화한 게 아니라 당선돼서 인터뷰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요? 그게 뭐
겸손하게 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잘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김대중 오른팔 박지원 이긴 것이 너무 좋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자세로 국회의원을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아 주제 진짜 넘게 내가 얘기하려고 전화했는데 진짜 걱정이 돼가지고 예. 동지 예, 그 동지라기보다는 좋아하던 형이었으니까 잘 되기를 바랬죠. 제가 노력이 생겼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 저런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예쁘고 문화적이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신분이 달라졌잖아요. 본인도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구로 20단인가 거기 세진전자라는 네, 그 네. 전자부품회사의 노조위원장을 했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자기는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대통령 부인이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부인이 부인을 공격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건 없죠. 그러니까 표를 깎는다고요. 그 자꾸 김건희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 왜 본인이 이제 부인으로 나와서 왜 이재명 후보 부인을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저기 다 집단적으로 정신이 나갔어. 저기. 이게 도대체 부창부수도 이런 희한한 부창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하들은 대통령 부인 안 돼. 그러니까 그 하시지 말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기. 별 감정 없어요. 망하는구나 그거지. 이제는 뭐 애정이 없거든 나는. 예. 그래 망해라 망해. 그렇게 하고 있- 망해라 망해. 아유 망하는 김에 그냥 싹 망해라 폭 망해라.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의 존재라는 것은 소위 보수의 분열의 증상에 불과해요. 이준석은 그냥 멀쩡히 있던 당대표를 윤석열이 쫓아내는 바람에 저렇게 당이 만들어져 가지고 따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거는 윤석열이 만들어낸 집권연합 분열의 증상에 불과해요. 저거는 어떤 주도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냥 증상이라고 저거는. 이제 하도 그 당시에 3년 전 대선 때 문제가 많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걱정하니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해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자리에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완성된 형태의 어떤 인격이나 캐릭터를 가진 사람보다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는 편이 좀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난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상의 것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정말 뭐 제가 처음 봤던 2010년 지방선거 그때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요. 전혀 다른 사람. 예. 그리고 이제 도지사가 되었던 2014년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이재명 맞다. 2014년, 2018년 그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편에서 말한 게 아니라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은 여기까지다.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미숙하고 예. 어떤 한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학습 능력으로 그 한계들을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지금 보면 저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가면 갈수록 김대중 대통령하고 비슷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를 느끼냐 하면 최근 모습은 주류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직 인지를 못하는 건데 민주당은 오랫동안 비주류 세력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의 주류였고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비주류의 비주류였어요.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당 전체가 한국 사회의 주류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호를 1번을 가지게 된 거예요. 2016년 총선에서 1번 가지고 와가지고 맞아요. 이제 확고한 1번이 됐어요. 이게 총선에서 3번 연속 이겨서 1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사회의 주류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주류 인식이 없고. 여전히 비주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빠르게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주류 정치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였거든 민주당에서 원래는. 비주류죠.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류로 진입할 때 그 주류로 진입하는 정당의 비주류였어요. 그때. 근데 이 주류하고도 정치인이 비주류였고, 예. 확고한 주류로 자리 잡은 민주당의 확고한 주류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학습 능력인데 최근에 이제 중도 보수론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인사들이나 과거 보수 인사들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영입하고 이게 다 그건데 이게 옛날 민주당 방식의 비주류 정서로는 저런 사람 왜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비빔밥 되냐 잡탕밥 되냐 이런 반발이 나올 텐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점점 더 민주당의 정치인과 당원과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주류가 되었음을 알게 됐어요. 주류는 너그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바다는 강물을 마다하지 않아요. 어떤 강물은 좀 맑고 어떤 강물은 좀 혼탁해도 모든 강물을 다 빨아들여요. 그게 주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주류 정당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는 그것을 선도하는 주류 정치인이 됐어요. 지금 한 15년, 10년, 15년의 시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는 놀라운 변화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폈던 거는 예전 같으면 왜 진보를 버리고 중도 보수로 가고 반발을 할 텐데 이 반발이 적은 이유는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류구나. 주류는 품이 넓어야 돼. 이런 사람 들어온다고 우리가 변할 리도 없고. 그렇죠. 우리가 몇 사람 이렇게 영입하고 보수 인사들이 선대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아. 이미 중도적인 위치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민주당의 기반이. 네, 저는 좀 더 다른 용어를 써요. 저는 유능한 중도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유능한 중도. 예,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능력이 부족한 중도는 찢겨나가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 민주당 전체를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능한 중도거든요. 유능한 중도는 좌우를 통합해요. 그래서 이제 한 사회가 잘 될 때를 보면 민주주의 사회가 중도 진보 중도 보수가 유능할 때 그때 극단주의 세력이 약해지고 정치가 조금 더 생산적인 쪽으로 가게 돼요. 김대중, 김영삼 실패했던 단일화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1987년 대선 때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38%인가 득표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역대 대통령 중에 최저 득표율이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YSDJ가 각각 28, 27 뭐 이 그렇죠. 정도 쪼개가고 예. 합쳐서 55%를 가져갔어요. 맞아요. 김종필이 덩다리로 나와가지고 충청도에서 표를 또 한 10% 가까이 가져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러고 나서 노태우 민정당, 그럼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예. 이 셋이 손잡고 평화민주당 김대중을 고립시켰잖아요. 3당 합당이라는 걸 그게 했죠. 90년 3당 네. 합당인데 그때 만들어진 지형이 최근까지 왔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30년에 걸쳐서 평화민주당에서 출발한 이 민주당이 야금야금 동진하면서 수도권을 석권하고 충청도를 잡고 그건 충청도 잡은 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노무현 후보가 행정 수도 예, 정권 그걸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3으로 제주도 잡고 그리고 야금야금 동쪽으로 전쟁해서 PK를 많이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PK가 원래 야도였는데 그렇죠. 3당 합당하면서 김영삼과 함께 넘어가 버렸고 지금 만약 이번 대선에서 PK 쪽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한다면 이게 역 3당 합당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호남을 고립시키는 그 지역주의 구도, 예. 거대 보수당을 지배하는 지역주의 구도가 이게 이제 보수의 기술이었는데 예, 1990년에 만들어졌는데 예. 이게 지금 35년 동안 해체의 과정을 걷다가 이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구조 변화. 어마어마한 거죠. 그 3당 합당하면서 부산을 보수가 예. 우리가 남이 가라 붙여서 가져간 이후로 한 번도 깨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그때 민주당이 완전 비주류가 됐거든요. 그렇죠. 고립됐죠. 예, 그거 35년 걸려서 지금 주류로 올라온 거예요. TK가 섬이 되는 지경이 역보기 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이 민정당 되는 거예요. 그 이름도 민주정의당으로 아예 바꾸든 거예요. 그 거기에 처음으로 도전장을 내민 정치인이 노무현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무현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남았고요. 그 네. 포위당한 그 구도 속에서 수도권 DJT 연합을 그러니까요. 해서 겨우겨우 절반의 정권 교체를 그리고 이제 그 구조의 도전을 본격 시작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죠. 예, 자기를 다 바쳐서 그걸 깨려고 했던 분이고 맞아요. 그 성과 위에서 쭉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중도 포지션으로 가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림. 그렇게 해서 1990년 3당 합당이 만들어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깨는 겁니다. 예.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여서 저는 상당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내 일은 아니지만 뭐 예. 이걸 해주는 이재명 후보가 고마운 거예요. 저는 나는 하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흐름 위에서 이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완성시켜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요. 그 이제 야 발전도상이 맞구나. 그 90년대에 3당 합당이 만들어낸 공무원 체제가 깨지는 거구나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지지율 1%로 여론조사에 처음 잡혔던 성남시장이 2016년에 예. 지금 9년이 지나서 유능한 중도로서 좌우를 통합하는 그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지층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은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어떤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정말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지층을 모아서 이만큼 온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예. 저때 무서웠다는 사람 많아요. 맞아요. 저때 그러니까 이 뉴스공장에 나오는 것을 칭찬해주는 이 게스트들 중에 뉴스공장에 나오는 걸 칭찬해주던 가족들이 걱정하기 시작해요. 이제 안 나가면 안 되냐고. 계엄 때도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는 게스트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공포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된다고 예, 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돼요. 그냥 이기는 걸로는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야 됩니다. 당에서야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표차를 내고 말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